독일 재벌가에서 빈손으로 쫓겨났지만 괜찮아요. 제 뱃속엔 기적이 자라고 있거든요. 아기만 살려달라고 비었어요. 눈을 뜨니 한국이 기적을 주었습니다. 독일선 버림받았지만 한국선 여왕이 됐어요. 아빠, 이제 와서 무릎 꿇어도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그분의 회색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프라우 밀러. 이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독일 뮌헨 대학병원의 진료실 안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배 위에 얹은 양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 나이 41. 폐경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의학적으로 완전한 불임 판정을 받았던 저였습니다. 차가운 철강 그룹의 후계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죄명 아래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법정에서 끝내야 했던 고장난 여자. 그게 바로 저 한나 밀러였습니다. 아기 심장 소리입니다. 아주 힘차게 뛰고 있어요.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그 규칙적인 박동 소리는 제 인생에서 들어본 어떤 교향곡보다 웅장했습니다. 7년 동안 수없는 시험관 시술을 견디며 제 배에 꽂았던 주사바늘 자국들이 밤마다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들이 일순간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독일 최고의 명의들도 포기했던 제 몸에 생명을 심어준 사람이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이방인 몫이라는 사실을요. 그 사람은 제게 늘 말했습니다. 한나, 당신은 차가운 강철이 아니에요. 아직 봄을 만나지 못한 벚나무일 뿐이죠. 하지만 지금 제 곁에 그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불호령에 쫓겨나듯 한국으로 떠나버린 그 사람. 저는 지금 그 사람의 아이를 품고 연락처도 모르는 남자를 찾아 8000km를 날아왔습니다.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재벌가 상속녀가 다 낡은 트렁크 하나 들고 연고도 없는 한국 시골 마을을 헤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이끌어줄 테니까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들어봐 주시겠어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방은 뮌헨 외곽에 있는 밀러 가문의 대저택, 그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별채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끝도 없이 펼쳐진 회색빛 공장지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독일 철강 산업의 거물이셨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강철의 여인으로 자라야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늘 금속성의 차가운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온기 없는 은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고 대화보다는 침묵이, 칭찬보다는 질책이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이혼 후 저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 사교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마다 저는 귀를 막고 낡은 가구들을 닦았습니다. 오래된 앤티크 가구에서 나는 쿰쿰한 먼지 냄새만이 유일하게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별채에 뒤틀린 마룻바닥과 창틀을 보수하기 위해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그 남자 상민 씨를 처음 본 건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그의 어깨에는 톱밥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숲 향기가 났습니다. 그는 4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용된 기술자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보통의 기술자들은 썩은 나무를 보면 가차없이 뜯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하지만 상민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뒤틀린 창틀을 어루만지며 마치 아픈 사람을 진찰하듯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무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가 서툰 독일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그는 사람 좋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상처나고 옹이 박힌 곳이 더 단단해지는 법이죠. 깎아내고 버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먹이고 기다려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부속품처럼 살았던 제게 낡고 병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의 태도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가 작업하는 시간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나무를 다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포로 거친 나무 표면을 문지를 때마다 손끝에 전해지는 진동이 좋았습니다. 힘을 빼세요, 한나. 나무결을 거스르지 말고 바람이 지나가듯이.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이 제 손을 감싸 쥐었을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따뜻함이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제 손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그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니 마치 난로 위에 올려둔 것처럼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점심시간이면 작업장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가 싸온 한국 음식은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를 따라주며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게 있어요.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서 한번 누우면 뼈마디가 노곤하게 풀리죠. 한나 씨처럼 손발 찬 사람한테는 그게 약인데.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했지만 눈빛만으로도 수만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철강 재벌가의 딸과 가난한 한국인 목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감히 내 집에서 근본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와 놀아나?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상민 씨는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서도 저를 보호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따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당장 해고하고 독일에서 추방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상민 씨는 짐을 싸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배웅하던 날 뮌헨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벚꽃 모양으로 깎은 펜던트였습니다. 한나, 부디 아프지 마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니까. 그가 떠나고 한 달 뒤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채 한 줄만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상민 씨가 제게 생명을 주고 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깟 목수놈의 핏줄을 낳겠다고. 당장 지워라. 그러지 않으면 내 딸도 아니다. 평생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며 살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으며 처음으로 아버지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제 목숨이에요. 아버지 돈도 가문의 명예도 다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명품 가방도 보석도 다 두고 왔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상민 씨가 준 나무 펜던트, 그리고 전 재산을 털어 바꾼 현금을 넣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은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들이닥친 칼바람이 얇은 코트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낯선 네온 사인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상민 씨, 어디 있어요? 제가 아는 정보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가 예전에 흘리듯 말했던 고향, 안동이라는 지명뿐이었습니다. 안동이 한국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지만 무작정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안동 터미널에 내렸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둑어둑한 저녁이었습니다. 독일의 정돈된 거리와 달리 이곳은 모든 게 생소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꼬불꼬불한 언덕, 그리고 알 수 없는 향신료 냄새들. 택시를 타고 기사님께 서툰 한국어로 하회마을을 외쳤습니다. 그가 그나마 자주 이야기했던 곳이었으니까요. 택시는 덜컹거리는 시골길을 한참이나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황량한 겨울 들판뿐이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과연 그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넓은 땅에서 이름 하나만 가지고. 택시 기사님이 내려준 곳은 어느 오래된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민박집이라고 했습니다. 아줌매, 여기 외국 손님 왔수다. 기사님의 고함 소리에 방문이 벌컥 열리고
뽀글뽀글한 파마머리를 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허리에는 꽃무늬 몸빼 바지를 입고 계셨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할머니의 눈이 제 불룩한 배에 멈췄습니다. 아이고야, 만삭인 몸으로 이 추운 데를 어찌 왔노? 할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서둘러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얼른 들어온나. 얼어 죽겠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훅 끼쳐오는 뜨거운 공기에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온돌인가 봅니다. 바닥이 어찌나 뜨거운지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랫목이라며 두꺼운 이불을 깔아주시고는 저를 거의 눕히다시피 하셨습니다. 여기 지지고 있어라. 뜨끈한 국물 좀 가져올 테니. 잠시 후 할머니는 쟁반 가득 음식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뚝배기.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에서는 쿰쿰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빵과 치즈, 차가운 햄을 주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펄펄 끓는 국물 요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자 할머니가 숟가락에 국물을 떠서 제 입에 가져다 대셨습니다. 먹어봐라. 속이 확 풀릴 끼다. 조심스럽게 한 입 삼켰습니다. 짭짤하고 구수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뱃속 깊은 곳까지 뜨거운 기운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 속에 떨었던 몸이 노곤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맵나? 입에 안 맞나? 할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으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뜨거운 온돌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겨울바람 소리가 들렸지만 이불 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상민 씨가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녹여주는 한국의 온기.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여기 아빠 나라야.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상민 씨의 사진 한 장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린 초상화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림을 보여주며 상민, 이상민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다리는 퉁퉁 부어오르고 절망감이 밀려올 때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서 웬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고 계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그중 한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고쳐 쓰시더니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가만, 이거 저 윗동네 사는 목수 양반 아들내미 아니가? 독일 갔다 왔다는 그.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독일? 예스. 독일. 제가 다급하게 외치자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산 중턱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보이나? 저 산 밑에 파란 지붕집. 거가 상민이네 집이여. 파란 지붕. 산 중턱에 외따로 떨어진 작은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막길은 가팔랐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배가 당겨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슥슥슥. 대패로 나무를 미는 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잣나무 향기. 대문도 없는 마당에는 깎다 만 목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넓은 등이 보였습니다. 그는 러닝셔츠 차림으로 땀을 흘리며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상민 씨. 제 목소리는 떨려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었나 봅니다. 대패질하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가 뒤를 돌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가 들고 있던 대패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봤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가 황급히 달려와 넘어지려는 저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는 여전히 나무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그리운 향기가 났습니다. 어떻게 여길?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그의 손바닥이 볼에 닿자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 불룩한 배를 그의 손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시선이 천천히 제 배로 향했습니다. 이거 설마 당신이 고쳐놨잖아요. 내 몸도 내 마음도. 상민 씨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배를 어루만지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혼자 둬서 미안해요. 차가운 안동의 겨울바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춥지만 가장 뜨거웠던 재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가 왔노? 방문이 열리며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상민 씨의 어머니셨습니다. 상민 씨의 어머니는 방문턱을 넘다 말고 멈춰 서셨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구였지만 밭일로 다져진 몸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뽀글거리는 파마머리 아래로 드러난 이마에는 세월의 고랑이 깊게 파여 있었고 그 고랑마다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방 한가운데 엉겨 붙어 있는 아들과 낯선 외국 여자에게 꽂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습니다. 상민 씨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저를 감싸쥔 악력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엄니, 제 짝입니다. 독일에서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 해. 상민 씨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파란 눈, 노란 머리, 그리고 남산만하게 불러온 배. 시골 촌부의 눈에 저는 외계인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저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독일의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이 낯선 한국의 어머니도 저를 내치실까봐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몸빼 바지에서 흙냄새와 풀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투박하고 거친 손을 뻗어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바닥은 마치 사포처럼 까슬까슬했습니다. 평생을 흙과 나무와 싸워온 흔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문디 자식아. 이 귀한 처자를. 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진한 탄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울먹이셨습니다. 얼마나 추웠노. 이 혼몸도 아닌 그 먼 나라에서 어찌 왔노.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 뜨거운 액체가 닿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어와 한국어, 언어는 달랐지만 그 눈물에 담긴 언어는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환대였고 연민이었으며 사랑이었습니다. 엄니, 이 사람 이름은 한나라에. 한나. 그래, 한나야. 욕봤다. 욕봤어. 어머니는 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손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그 손길을 느꼈는지 꿀렁하고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있네. 팔딱팔딱 뛰네. 그날 저녁 좁은 방 안에는 낡은 교자상이 펴졌습니다. 반찬이라곤 김치와 콩자반 그리고 텃밭에서 갓 뜯어 무친 시금치 나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떼서 지어주신 고봉밥에서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숟가락을 들자 하얀 김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많이 무라. 묵어야 산다. 어머니는 생선 구이의 가장 살이 통통한 부분을 발라 제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독일에서는 각자의 접시에 담린 음식만 먹는 게 예의였습니다. 남이 먹던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주는 이 문화가 처음엔 당혹스러웠지만 입안에 들어온 생선살은 비리지 않고 고소했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헨의 대저택에서 은식기로 최고급 요리를 먹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포만감이었습니다. 상민 씨는 밥을 먹는 내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체할까봐, 입맛에 안 맞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그의 눈빛에서 저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안동댁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그저 상민이네 외국 색시라고 불렸습니다.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녹록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마당 구석에 있는 재래식이었고 씻으려면 아궁이에 큰 솥을 걸고 물을 데워야 했습니다. 독일에서 저는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쏟아지는 온수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물 한 바가지가 귀했습니다. 새벽이면 상민 씨가 지게를 지고 마을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가 힘겹게 길어 온 물을 함부로 쓸 수 없어 세수할 때도 조심조심 물을 아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가난의 무게였습니다. 상민 씨는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모아둔 돈은 독일에 있을 때 저를 위해 쓴 데이트 비용과 갑작스러운 귀국 비용으로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낡은 기와집은 우풍이 심했습니다. 문풍지를 덧발라도 밤이면 찬바람이 황소바람처럼 밀려들어 코끝을 시리게 했습니다. 상민 씨는 미안해하며 저를 껴안고 잤습니다. 미안해요, 한나. 내가 너무 무능해서. 그가 잠결에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져온 현금을 꺼내려 했습니다. 트렁크 깊숙한 곳, 양말 속에 숨겨온 유로화 뭉치가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돈을 내밀면 보일러를 놓고 지붕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상민 씨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무를 깎을 때 보여주는 그 숭고한 눈빛,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은 그 태도를 돈으로 훼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돈을 정말 위급할 때 우리 아이를 위해 쓰기로 다짐하고 다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대신 저는 몸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 공주 노릇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민 씨는 겨울 목재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산을 탔고 어머니는 굽은 허리로 메주를 쓰고 시래기를 말리셨습니다. 저만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는 건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나야, 니는 가만히 있어라. 혼몸도 아닌 키. 어머니는 제가 부엌 근처만 가도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튼튼해요. 독일 여자 힘세요. 서툰 한국어로 팔알통을 만들어 보이자 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쭈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매운 냄새에 눈물 콧물을 쏟았지만 요령이 생기자 제법 속도가 붙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리고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었지만 그 더러워진 손이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도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증명서 같았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건 상민 씨의 작업장에서였습니다. 상민 씨는 주문받은 제사상과 원목 가구를 만드느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거친 나무를 대패로 밀고 사포로 문지르고 오칠을 하는 과정은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민 씨가 잠시 배달을 나간 사이 저는 작업장에 들어갔습니다. 톱밥 먼지가 햇살을 타고 춤추는 그곳에는 깎다 만 나무 오리 한 쌍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선물할 원앙 세트라고 했습니다. 형태는 잡혔지만 표면이 거칠어 마무리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사포를 집어들었습니다. 슉슉. 사포가 나무 표면을 스치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습니다. 저는 손끝의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미넨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던 제 손가락은 예민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굴곡, 아주 작은 가시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무결을 따라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둥근 곡선 부분은 손가락 지문이 닳도록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무가 점점 매끄러워지고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나이테가 드러나는 순간의 희열. 그것은 연주회에서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했을 때의 감동과 닮아 있었습니다. 배달을 다녀온 상민 씨가 그 광경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거 한나가 했어요?
그가 매끄럽게 다듬어진 원앙을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원앙은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윤기가 흘렀습니다. 네. 심심해서. 망친 건 아니죠? 상민 씨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 가루가 하얗게 묻은 제 손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니요. 완벽해요. 나보다 훨씬 나아요. 한나 손은 마법의 손이네요. 그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상민 씨의 마무리 보조가 되었습니다. 거친 작업은 상민 씨가 하고 섬세한 샌딩과 오일 마감은 제가 맡았습니다. 우리의 합작품은 안동시장에서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물건은 마무리가 달라. 아주 뺀질뺀질하니 고급져. 독일 며느리가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라며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들이 반찬통에 쌓여가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던 수천만 원의 용돈보다 제 땀으로 번 2만원짜리 한 장이 더 무겁고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설 대목을 앞두고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제사상 10개, 교자상 5개, 그리고 수십 개의 목기 세트. 상민 씨는 밤을 새우다시피 했고 저 역시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나, 오늘은 그만하고 들어가서 자요. 배도 많이 불렀는데. 상민 씨가 걱정스럽게 말리며 제 손에서 사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상민 씨. 이거 내일 아침까지 보내줘야 하잖아요. 나 괜찮아요. 아가도 괜찮대요. 저는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배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발목이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신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쑤셨고 가끔씩 눈앞이 번쩍거리며 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주문만 다 소화하면 이번 설에는 어머니께 따뜻한 내복 한 벌과 상민 씨에게 새 작업화,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기에게 베네쩌고리를 사줄 수 있었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사포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먼지가 콧 속으로 들어와 재채기가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차가운 작업장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올라왔지만 방석 하나의 의지에 버텼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설날을 이틀 앞둔 장날이었습니다. 완성된 물건들을 트럭에 실어야 했습니다. 상민 씨 혼자 끙끙거리며 무거운 교자상을 나르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안 돼요. 무거워요. 절대로 들지 마요. 상민 씨가 소리쳤지만 그가 잠시 트럭 짐칸을 정리하러 올라간 사이 저는 바닥에 놓인 오동나무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꽤 묵직했지만 들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도 밥값을 해야지. 상자에 힘을 주는 순간 아랫배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에서 B- 하는 이명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이 슬로 모션처럼 느려졌습니다. 트럭 위에서 저를 보고 소리치는 상민 씨의 입모양이 뭉개져 보였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시야를 덮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아, 안 되는데. 우리 아기. 설날 선물 사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제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제 얼굴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트럭에서 뛰어내리며 사색이 되어 달려오는 상민 씨의 절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마치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무거운 눈을 억지로 뜨려 하자 시야가 뿌옇게 흐려진 채로 하얀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날카로운 알코올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삐 하는 기계음 소리.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그제야 제가 딱딱한 바닥이 아닌
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어 침을 삼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작은 신음소리에 제 손을 감싸고 있던 거칠고 투박한 온기가 화들짝 놀라며 움직였습니다. 한나, 정신이 들어요? 초점이 맞지 않는 시야 속으로 상민 씨의 얼굴이 훅 들어왔습니다. 며칠은 좋게 깎지 않은 듯 거뭇거뭇한 수염이 턱을 뒤덮고 있었고 퀭하게 들어간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하얀 소금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단단하고 듬직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민 씨. 제 목소리는 마치 낡은 바이올린 현을 켜는 것처럼 끼익거렸습니다. 상민 씨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다시 울컥했는지 제 손등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을 타고 흘러내려 링거 바늘이 꽂힌 반창고를 적셨습니다. 그 뜨거움이 피부를 뚫고 혈관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들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려 그의 뺨을 살며시 쓸어주었습니다. 거친 수염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간호사가 차트를 건넸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기계의 수치를 확인하시더니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엄격하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환자분,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쇼크가 올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단호한 말투에 상민 씨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죄인처럼 움츠러든 그의 어깨를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짧게 내쉬더니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산모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의 빈혈 수치가 바닥이에요. 과로로 인한 탈진 증세도 있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와 상민 씨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불안한 눈빛으로 배를 감싸 앉자 의사 선생님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는 무사합니다. 아니, 아기들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그게 무슨... 상민 씨가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요. 아기집 하나가 뒤쪽에 숨어 있어서 그동안 초음파에 잘 안 잡혔던 모양입니다. 두 녀석 다 심장 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엄마가 쓰러질 정도로 일을 했는데도 이 녀석들은 뱃속에서 아주 튼튼하게 버텨줬어요. 기적입니다. 쌍둥이. 저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라니. 독일의 저명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 면전에 대고 임신 불가능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게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제 자궁은 척박한 황무지라 생명이 뿌리내릴 수 없다던 그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지금 이 낯선 땅의 의사 선생님은 제게 생명이 둘이나 자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저를 짓눌러왔던 불임녀라는 주홍글씨가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자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두 생명에 대한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상민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 손을 잡은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한나, 정말 고마워요.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밭일을 하다가 소식을 듣고 달려오셨는지 흑투성이 장화도 벗지 못한 채였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아 우는 아들과 링거를 꽂고 누운 저를 보시더니 바닥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며느리 뱃속에 귀한 손주가 둘이나 있는 줄도 모르고 일을 시키다니.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해. 어머니는 제 침대맡으로 다가와 제 손을 부여잡고 비비셨습니다. 거친 흙냄새와 땀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그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젖은 손바닥이 제 볼을 감싸자 저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바탕 눈물바다가 지나가고 안정을 되찾았을 때쯤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병원비였습니다. 며칠을 입원해야 할지 모르고 링거에 각종 검사까지 했으니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상민 씨의 지갑 사정을 뻔히 아는 저로서는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싸서 파산하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상민 씨에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상민 씨, 병원비. 우리 돈 없잖아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간호사 선생님이 그 말을 들으셨는지 활짝 웃으며 끼어드셨습니다. 산모님, 병원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한국에는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나라에서 임신부 진료비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데 쌍둥이라서 지원금도 2배예요. 게다가 다문화 가정 의료비 지원 혜택도 신청해 뒀으니까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정말인가요? 제가 믿기지 않아 되묻자 상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나. 원무과 가서 확인했는데 우리가 낼 돈은 밥값 정도밖에 없대요. 한국이 참 좋은 나라네. 그 순간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을 만큼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낯선 이방인인 저에게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들에게 이 나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뮌헨의 대저택에서 느꼈던 그 어떤 풍요로움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깨끗한 시트, 최신식 의료 장비, 친절한 의료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사회보장제도. 저는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전히 안기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절대 안정을 처방하셨습니다. 무거운 거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안 되고요. 그냥 숨만 쉬고 누워 계세요. 아기 낳을 때까지는 공주님처럼 지내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민 씨와 어머니는 저를 정말 공주님처럼 모셨습니다. 상민 씨는 아예 작업장을 마당이 보이는 마루 쪽으로 옮겨놓고 일하는 중간중간 제게 물을 떠다주고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다 안카나. 그것도 아들, 딸. 독일에서 온 복덩이라니까. 하지만 행복한 감금 생활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제게 하루 종일 천장에 나무 무늬만 새고 있는 건 고문이었습니다. 몸이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민 씨가 저를 돌보느라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해. 누워서라도 할 수 있는 일. 상민 씨를 도울 수 있는 일. 어느 날 오후 상민 씨가 작업하다 남은 자투리. 나무 조각들을 땔감으로 쓰려고 한쪽에 모아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나무 조각들. 개중에는 모양이 예쁜 것들도 있었지만 옹이가 있거나 결이 거칠어 가구로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문득 독일 할머니 댁에서 보았던 바우어 말레라이가 떠올랐습니다. 알프스 지방의 농부들이 긴 겨울 동안 가구나 소품에 화려한 꽃무늬를 그려 넣던 전통 포크 아트였습니다. 어릴 때 취미로 배웠던 그 기억이 스쳤습니다. 상민 씨, 저 나무 조각들. 저 주면 안 돼요? 땔감으로 쓰려고요? 위험해서 안 돼요. 아니요. 그림. 그림 그리고 싶어서요. 심심해서 미칠 것 같아요. 상민 씨는 못 이기는 척 자투리 나무들과 창고 구석에 있던 페인트, 붓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베개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표면이었지만 오히려 그 거친 질감이 캔버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붓에 물감을 묻혔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파랑. 한국의 오방색 물감이었지만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건 독일의 검은 숲에서 보았던 야생화들이었습니다. 붓끝이 나무 표면에 닿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미세한 진동이 손가락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숨을 멈추고 아주 섬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투박한 한국의 소나무 위에 유럽의 장미덩굴이 피어나고 앙증맞은 에델바이스가 술을 놓았습니다. 동양의 나무와 서양의 그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두 요소가 만나자 기묘하면서도 독창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처음엔 작은 컵받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상민 씨가 만들다 실패한 나무 오리에 옷을 입혔습니다. 밋밋했던 나무 오리에 빨간 조끼를 입히고 파란 모자를 씌우자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생동감이 돌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한나가 그린 거예요? 일을 마치고 들어온 상민 씨가 제가 만든 소품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건 그냥 장난감이 아니에요. 예술 작품인데요. 상민 씨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버려지던 자투리 나무들이 제 손을 거치면 화려한 냉장고 자석이 되고 열쇠고리가 되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커플이 상민 씨의 가구를 보러 왔다가 마루에 늘어놓은 제 소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눈을 반짝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자기야, 이것 좀 봐. 너무 예쁘다. 이거 빈티지 유럽 스타일 아니야? 완전 요즘 감성인데? 여자는 연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사장님, 이거 파시는 거예요? 얼마예요? 상민 씨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제가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3,000원? 아니면 3만 원? 여자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놓고는 나무 오리 2마리와 컵받침 세트를 챙겨갔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너무 예뻐서 팁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되죠? 그날 밤 제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수만 명인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던 것입니다.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사진은 좋아요가 수천 개씩 찍히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와, 색감 미쳤다. 어디서 사요? 택배 되나요? 저거 우리 집 거실에 두면 딱일 듯. 작가님 계정 좀 알려주세요. 공부 안 하시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소일거리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버려지는 나무가 아까워서 심심함을 달래려고 붓을 들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제 감각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으로 번 돈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예술가로서의 본능이 그리고 잊고 지냈던 자존감이 꿈틀대며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민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나 봤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안동에 있는 공방 맞나요? 저는 서울 인사동에서 갤러리 숍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SNS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그 나무 인형들 저희 숍에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아니, 전량 독점 계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딱 좋아할 스타일이라서요. 일단 샘플로 100개, 아니 200개 정도 바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200개.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0개면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아도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상민 씨가 한 달 내내 뙤약볕 아래서 가구를 만들어야 벌 수 있는 돈을 저는 앉아서 붓질만으로 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안동의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조차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 차가운 편견, 그리고 가난이라는 두꺼운 벽을 뚫고 피어난
저만의 꽃이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하시죠.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안동의 시골 며느리가 아닌 아티스트 한나의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제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이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느껴졌고 귓가에는 갤러리 사장님의 다급하고 흥분된 목소리가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200개. 무려 200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아닌 하나의 존재로서 인정받았다는 증명서와도 같았습니다. 상민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한나,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창백해요. 혹시 어디 아파요? 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잘 나오지 않았지만 제 생애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상민 씨, 계약하재요. 서울 인사동 갤러리에서 내 그림을 다 사고 싶대요. 200개나 주문했어요. 상민 씨의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벙긋거리다가 와락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배가 눌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해냈네요. 우리 한나가 해냈어요. 당신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그의 품에서 맡는 나무 냄새와 땀 냄새가 그날따라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루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던 어머니도 소식을 듣고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손끝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 카더만 진짜였네. 그날부터 우리 집은 작은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상민 씨는 질 좋은 자투리 나무를 구하기 위해 동네방네 목공소를 뛰어다녔고 어머니는 제가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붓부터 잡았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나무 조각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은 고되지만 행복했습니다. 거친 나무 표면에 젯소를 바르고 말리고 다시 고운 사포로 다듬어 캔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독일의 야생화와 한국의 소나무 그리고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을 그려나갔습니다. 붓끝이 지나갈 때마다 나무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특히 신경 쓴 것은 가족 시리즈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빠 오리, 드레스를 입은 엄마 오리,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귀여운 아기 오리 2마리. 곧 태어날 우리 쌍둥이를 생각하며 칠하는 노란색 물감은 마치 봄날의 개나리처럼 따뜻하고 희망찼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뱃속의 아이들도 기분이 좋은지 콩닥콩닥 발길질을 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마감 날짜를 맞추기 위해 우리 가족은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상민 씨는 제가 그린 소품들의 마감재를 바르고 광을 냈습니다. 니스칠을 하는 그의 손놀림은 신중하고 섬세했습니다. 어머니는 완성된 물건들을 예쁜 한지로 포장하고 리본을 묶으셨습니다. 투박한 농사꾼의 손이었지만 리본을 묶는 솜씨만큼은 매듭 장인 못지않았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좀 쉬었다 하세요. 제가 걱정되어 물으면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드노. 이게 다 우리 쌍둥이 기저귀 값이고 분유 값인데.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르다. 드디어 약속한 날짜가 되고 택배 트럭이 마당에 들어와 상자들을 싣고 떠났습니다. 멀어지는 트럭 꽁무니를 보며 우리 셋은 서로를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굴에는 물감이 묻고 옷은 톱밥 투성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습니다. 며칠 뒤 통장으로 입금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0갤러리 금액 1,000만 원. 1, 10, 100, 1,000만. 저는 0의 개수를 세고 또 세었습니다. 1,000만 원. 상민 씨가 꼬박 몇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제 그림값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독일에서 아버지에게 받던 용돈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땀과 노력 그리고 우리 가족의 정성이 담긴 이 돈은 그 어떤 거액보다 무겁고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돈을 찾아서 가장 먼저 어머니를 모시고 시내 가전제품 매장으로 갔습니다. 한나야, 여긴 뭐하러 왔노? 비싼데 얼른 나가자.
어머니는 가격표를 보고 기겁하며 제 등을 떠미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안마의자 코너로 모시고 갔습니다. 평생 밭일과 집안일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신 어머니.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던 어머니께 꼭 해드리고 싶었던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앉아보세요.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됐다. 이 비싼 걸 어찌 쓰노. 네 몸조리나 하지.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상민 씨와 제가 강제로 앉혀드리자 이내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기계가 작동하며 뭉친 어깨와 허리를 두드리자 어머니의 입에서 어허 시원하다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상민 씨는 몰래 눈물을 훔쳤고 저 역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진통인가 싶어 자세를 고쳐 누웠지만 통증은 점점 규칙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옆에서 자던 상민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나, 왜 그래요? 아파요? 상민 씨,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양수가 터졌습니다. 따뜻한 물이 다리 사이로 흘러내려 이불을 적셨습니다. 상민 씨는 사색이 되어 어머니를 깨웠고 곧이어 119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상민 씨의 손을 으스러져라 잡았습니다.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거렸습니다. 상민 씨, 무서워요. 괜찮아요, 한나. 내가 있잖아요. 우리 아기들도 잘할 거예요. 숨 크게 쉬어요. 후후. 상민 씨는 제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보다 더 큰 두려움이 느껴져서 오히려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분만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쌍둥이인데다 제가 고령 산모라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지만 의사 선생님의 침착한 눈빛을 믿기로 했습니다. 진통은 지옥 같았습니다. 뼈마디가 벌어지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고통.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상민 씨의 응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한나야 힘내라. 조금만 더 하면 된다. 한나 사랑해요. 제발 힘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랫배에 힘을 주었을 때 묵직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과 함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첫째 아들입니다. 아주 건강해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천사의 나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번의 산고 끝에 두 번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는 예쁜 공주님이네요. 축하합니다. 쌍둥이 모두 건강합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제 가슴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꼬물거리는 손가락, 힘차게 뛰는 심장. 그 뜨거운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지난 모든 아픔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가, 내 아가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들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상민 씨도 제 머리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어머니도 들어오셔서 우리 넷을 번갈아 안으며 통곡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이든과 봄으로 지었습니다. 아들 이든이는 어진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고 딸 봄이는 우리에게 찾아온 따뜻한 봄날을 의미했습니다. 독일 이름으로는 각각 레오리오와 미아미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나서 제 인생은 재임하기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든이는 아빠를 닮아 손재주가 좋아서 벌써부터 블록 조립의 소질을 보였고 봄이는 저를 닮아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제 사업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한나의 아틀리에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형 인테리어 편집숍에도 입점했고 온라인 쇼핑몰 주문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밀려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민 씨의 작업장을 확장해서 정식으로 공방을 차렸습니다. 직원도 2명이나 고용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우리는 낡은 기와집을 수리했습니다. 외풍이 심하던 창문은 이중창으로 바꾸고 기름 보일러를 놓아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지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를 깔고 상민 씨가 직접 만든 그네와 미끄럼틀을 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상민 씨와 마루에 앉아 맥주를 한잔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마당을 바라보며 상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나, 기억나요? 처음 여기 왔을 때 당신 만삭의 몸으로 그 추운 날씨에 오들오들 떨면서 왔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그럼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당신 하나만 믿고 온 건데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씁쓸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100원짜리 하나가 아까워서 콩나물 값도 깎아달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당신이 사준 붕어빵 하나 먹고 싶어서 며칠을 참았던 기억도 나요.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은 이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달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 고마워요.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나 같은 놈 만나 고생만 하고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우리 가족 일으켜 세워줘서. 아니에요, 상민 씨. 당신이 나를 살렸잖아요. 차가운 강철 같던 내 마음에 나무 같은 따뜻함을 심어준 건 당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든이 보미를 선물해줬잖아요.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헨의 하늘보다 안동의 하늘에는 별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 큰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아버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최고급 유아용 원목 침대와 장난감 그리고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구나. 건강해라. 마이너스 아버지. 투박하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도 한국에 오셔서 아이들을 안아보실 날이 오겠지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요즘 저는 주말마다 다문화 센터에 나가 봉사활동을 합니다. 한국에 갓 시집온 이주 여성들에게 한글도 가르쳐주고 제 매듭 공예 기술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외로워하는 그녀들의 눈을 볼 때마다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한국 생활이 즐거워요. 서툰 한국어로 고마움을 전하는 그녀들을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과 기적을 세상에 다시 돌려주겠노라고.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조건도 없다는 말을 이제는 믿습니다. 불임이라는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 8000km를 날아와 찾은 운명.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저 한나 밀러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안동댁 한나로서의 삶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차가운 쇠붙이는 불을 만나야 녹아서 새로운 모양이 됩니다. 저 역시 상민 씨와 한국이라는 따뜻한 불을 만나 비로소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릇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소박하지만 따뜻한 기적을 그려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춥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차가운 겨울바람 끝에 가장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 한나처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꽃피는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영상 보시고 드신 생각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